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이슈앤 이슈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6.3 지방선거가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경선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군사는 8명, 익사하는 3명의 시장 후보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군산시장과 익산시장을 비롯한 경선의 변수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해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연성 군산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호 KCN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경선 일정이 이제 그야말로 본격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녹화 날짜가 해서 이제 군산부터 이제 합동 연설위가 시작이 되고 있죠. 곧 이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경선을 시민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 이것이 좀 시작이 될 텐데요. 우선은 군산시장 후보 경선 후보에 지금 8명이나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후보가 이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최 교수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군산 지역은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많은 후보께서 지금 출마를 하시고 또 나름대로 공천 심사를 통과해서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8분이 지금 나섰는데요. 조금 이제 특징이 좀 있는데 현역 광역의원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나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현역 기초의원 중에서 또 2분이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직 기초의원 출신이 또 2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면 결국은 이제 지역 기반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는 이제 또 3분이 전직 또 시의회 의장 출신이 또 3분이나 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지역 기반이 탄탄한 분들이 네. 많이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인이 이제 외부에서 2분이 오셨는데 이제 한 분이 오셨고 한 분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출마하셨다가 재출마하게 됐는데 한 분은 이제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최광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이제 연구원 출신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박정희 도의회의원, 그다음에 김영일 나종대 현역 시의원, 그다음에 이제 진이완 전 시의회 의장, 서동석 전 시의원,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나오셨는데 가장 강력한 후보는 암만 해도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장님, 네. 강임준 시장님이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현 시장에 도전하는 7분의 민주당의 이제 입지자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지역에서 이번 선거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제 조국 혁신당이 과연 얼마나 선전할 것이냐라는 네. 것이 이제 군산과 익산에 다 마찬가지로 후보님들이 나오셨는데 군산에서도 이제 이주현 전 전북조달청장께서 또 출마를 하고 계시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에 네. 뭔가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익산시장의 그 민주당 경선 후보는 3명이 지금 네, 맞습니다. 아주 정말로 삼각편대로서 아주 그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연성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산 같은 경우 8명, 특히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인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익산 같은 경우는 행정 관료와 경찰 관료의 대결 구도가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각편대, 특히 진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각편대 그 3분을 소개를 한다면 일단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하고요. 그 다음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그다음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금 현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군산하고 익산하고 참 크게 예. 특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익산은 말씀을 하신 대로 행정관료 출신들이 이제 특히 고위직 출신들이 맞습니다. 경쟁을 벌이고 있고 군산은 지역 정치인 중심으로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중앙에서 활동한 분이 네.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 경선이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 경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비판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말로 지금 그 민주당 공천심사위가 그 공천 후보를 선정을 하면서 이 선정의 어떤 기준 그리고 감산 후보, 가점 후보 이런 것들이 지금 결정이 돼서 각 통보가 됐는데 네. 이 유권자들을 이 후보를 선택해야 될 분들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유권자, 당원들,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최 교수님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제 민주당에서 나름대로의 저간의 사정이 있겠지만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그 개인 정보가 아닌 한은 공개해 주는 것이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깜깜이 공천 심사다 이런 네. 말이 나오고 있고요.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가감산이 특히 비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군산에서는 자기 고백 러시라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시장 네. 후보, 그다음에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이분들이 전부 다가 SNS를 통해서 나는 감점이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을 알리는 네. 이런 이제 총극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감산을 받은 후보들은 조용히 있겠네요.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왜 조용히 계시냐, 뭐가 이제 감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하는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민주당에서 이걸 다 공개해 주는 것이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공천을 했지만은 유권자들께서 참고를 하시라라고 하는 것이 선택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께서는 네. 어떻게 이런 그 깜깜이 공천 심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남 도당은 그 공정심사 하면서 사실상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당은 너무나 시키면 공개를 안 하고 깜깜이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선 방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지금 나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 후보가 8명이나 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안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방식이 복잡합니다. 우선 이제 8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먼저 4분을 먼저 압축하게 됩니다. 네. 4분 압축하는 과정은 권리당원 투표만으로 4분을 압축합니다. 권리당원 투표만으로. 네. 그러고 다시 이 네 분에 대해서 당원과 안심번호에 의해 추출된 시민과를 네. 5대5로 해서 다시 또 다시 50%를 넘는 후보가 있는지 네. 선정을 하게 됩니다. 만일 여기서 50%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가지고 다시 마지막 결선 투표를 또 해서 네. 뭐 이제 상위 2인이니까 결국은 이제 50% 넘는 분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총 3번의 투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경선 일정상 아마 군산이 가장 먼저 경선에 들어가지 않겠나. 네. 그래야지 다른 지역하고 맞추고 시장 경선 일정이 끝나면 바로 광역의원 경선에 들어가고 거기 끝나면 다시 네. 기초의원 경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월 말 정도까지 마치기로 하면은 군산 시장 선거는 빨리 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의 경선은 이제 군산시장 후보 경선은 투표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한 3차례 정도는 해야 될 맞습니다.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익사는 좀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3인 경선 구도이기 때문에 일단 2단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산처럼 예비 경선단 삭제가 사라지고요. 네. 본경선과 결선 이렇게 네. 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일단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가 이제 결선에 이제 진출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일단은 본경선과 결선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과 그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절반씩 일단 합산이 돼서 일단은 그 승부를 좀 가리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식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이제 여론조사 가 이제 2번 하느냐 3번 맞습니다. 하느냐 예.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잠깐 우리가 주 시장 후보 경선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참고적으로 도의원과 시의원 경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도의원 후보 경선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의원 민주당 후보로서는 10분이 지금 이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께서 이제 면접을 마쳤고요. 곧 아마 이제 경선에 들어갈 대상자가 발표되지 않겠나. 네. 마찬가지로 기초원도 군산은 이제 지역에서 20분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중에 31분이 지금 민주당 공천을 신청해서 네. 면접을 마쳤고요. 네. 조만간에 이제 공천 대상자가 발표될 건데 네. 시장의 경우를 보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경선에 올리기 때문에 네. 결국 도의원, 시의원 중에서 상당수는 경선에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올해 달라진 것이 이제 민주당 전체에 네. 1인 1표제, 당원 1인 1표제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뭐 대의원 또 뭐 지역위원장 네. 뭐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당원들의 힘이 더 세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호 기자는 익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네. 도의원과 시의원 네. 경선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익산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도원 이제 1부터 4선거구가 4분을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데 네. 현재 그 10여 명이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공천 시장에서 면접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익산도 물론 이제 경선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상 이번부터는 이제 권리당원 거의 100% 적용되면서 1인 1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출마를 한 예비 후보자들은 어떻게 보면 권리당원의 쉽게 말하면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과 다르게 좀 더 이른 시간에 예비 후보 등록도 했고 또 이른 시간에 또 선거사무소도 그 운영을 하면서 좀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시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8명이 지금 현재 등록을 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도 지금 면접과 또 심사를 공간위원회 그 면접 등을 거쳐서 이제 확정이 되면 거의 대부분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컷오프는 되는 일 없이 아마 거의 대부분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경선 절차 중에서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합동 연설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당원 플러스 시민 안심 여론조사. 이게 이제 특히 두 가지 이 절차를 네. 거쳐서 이제 방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먼저 합동연설이라는 것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제 과연 이제 이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최현성 교수께서는 이 장점과 단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죠? 네. 그런데 당연히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 대결을 펼치기 위해서는 합동 연설회가 필요하죠. 네. 한데 이제 부작용이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작용은 이 과거에 보게 되면 이 자리를 굉장히 공개적인 자리고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그죠?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 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과거를 들추기, 네. 아니면 상대방의 정책의 흠집 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받아치기가 또 나오게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세몰이가 네. 우리가 군산 같으면 이제 8분의 후보가 나오셨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연설하실 분은 그분 지지자 빼고는 다 이탈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결국은 이제 세몰이에 의해서 상대방 망신 주기, 자기세 과시하기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최종호 기자는 네. 어떻게 이 합동연설이 네.
뭐 분명히 그 장점도 있을 네,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단점도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장단점이 사실상 공존을 하는 게 합동연설인데요. 어떻게 보면 총선을 놓고 보면 2004년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합동연설에는 총선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상 16년 만에 이제 지방선거 저기 부활이 된 건데, 그래서 그 합동연설을 하면 일단은 뭐 장점으로 꼽는다면 그 현장에 참석한 유권자들은 모든 후보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직접 들으면서 비교가 좀 가능하다는 점, 네. 상당히 좀 그런 장점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게 물론 그 참여한 그 합동연설에 참여한 후보자들이 정책 대결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보면 정책 토론의 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참여 후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합동 토론을 또 본인들끼리 진행을 해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질이 또 달라지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이 총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그 합동연설회가 폐지된 데는 사실상 그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새 과시, 그러다 보면 진영 간의 그 갈등이 또 현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 후보 간에 또 약간 비판적인 그런 좀 네거티브 쪽으로 좀 흐르게 되면 사실상 그 합동 토론의 또 그 수준도 사실상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한테는 크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 후보들의 그 경선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여론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암시먹으로 이제 네. 여론조사죠 있죠. 뭐 네. 50대 50 당원 여론조사하고 시민 안심번호 추출에 의한 시민 여론조사, 이 두 가지로 이제 50대 50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시민 안심 전화번호 추출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게 이게 부작용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대량 그 대포폰을 활용을 그렇습니다. 해서 네. 1인이 사실상 몇 개의 그 어떤 투표를 할 수 있는, 네.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서 이 올바른 여론을 갖다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이 지난 그 2년 전에 있었던 그 국회의원 총선거, 군산 경선에서 이런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좀 당선 무효가 되는 그런 네.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안심번호의 어떤 그 정당성, 정확성, 이런 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가령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론 조작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지 대책도 군산 지역 시장 후보들은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론 조작을 제대로 맞아야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군산 지역은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전 총선에서 대포폰에 의한 여론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산 지역 같은 데서는 정말 후보님들께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신 8분께서 23일 날 합동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대포폰 쓰지 말자, 네. 다짐도 하고 또 당에서는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달라, 이런 요청도 사실 했습니다. 했지만은 제도 자체가 지금 개선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포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차명 내지는 오랫동안 안 쓰는 전화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과연 이제 전화하는 것이 지금 안심으로 추출된 것이 지금 현재 빈번하게 매일 사용하는 전화인지 아닌지가 체크되면 끝나는 네. 거거든요. 네. 충분히 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신사에다 그걸 요청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화들을 1차적으로 안심번호의 후보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사용 이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몇 달 동안에 통화나 데이터 사용 이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어떤 그 기준들 네. 충족되는 것만 하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끝나고 나면 또
후유증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도 이 여론조 대포폰 활용으로 인한 여론 조작을 막아달라. 이걸 갖다가 계속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 기자님, 네. 이 대포폰 활용,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문자 인증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신분증 인증이라든지 네. 뭐 좀 계좌번호 인증이라든지 이렇게 한 단계만 더 포함을 한다면 충분히 좀 최대한 많이 방지할 수 있다는 것 하나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통신사 시키면 이 안심번호를 정당에서 요구를 하면 네. 그 의뢰를 하게 되면 시키면 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의 시키면 어떤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시키면 법적인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익산에서는 또 한 가지 쟁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의회가 너무 다선 위주로 구성이 돼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랄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다. 지방의회 문화가 너무 구태의연하고 과거 지향적이 된다라고 하는 그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장 출신 다선 의원들은 네. 좀 선거에서 나와주지 말라. 다선 의원 그 양보설 이걸 주장을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익산갑 차원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선 의원 출마 양보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군산에서도 익산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선 의원님들이 많이 출마를 하시죠, 지금도. 그리고 이 다선 의원의 선택은 뭐 유권자 몫이지만은 사실 신인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인지도 면에서 또 지역 주민들과의 친밀도 면에서 신인하고는 이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인들이 진입하기가 문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인지도보다는 사실 미래 가능성을 보고 의회 본연의 이제 기능인 시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를 잘할 수 있는 이런 후보들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 참신한 인물의 등장을 장려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번에 민주당의 군산이나 익산 보다 보면 도당이나 아니면 중앙당에서 그래도 몇 군데 정도는 전략적으로 신인 경선으로 한다라는 지역구를 정해놨으면은 그래도 그런 출구를 통해서 누군가가 진입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제도를 당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과거에 했던 그대로 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이 출마하셨는데 여전히 신인들한테는 바늘구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호 기자께서는 이런 다선 의원들의 지방 의원들의 어떤 사실상 직업화되는 현상 네. 어떻게 보시고 네. 개선 방법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의장 출신 다선 의원들을 이제 콕 찍어서 사실상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문제 제기 좀 했습니다. 왜냐면 그 동안에 사실 이게 관례였죠. 그 시의회에서 의장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서는 사실상 체급을 좀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출마하는 그런 관례가 나름대로 좀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관련 찾아보기 좀 힘든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출마의 자유가 또 있고 또 본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 다선 의원들이 사실상 뭐 군산이든 익산이든 거의 60% 이상을 좀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3선 네. 이상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들, 사실상 이 다선 의원들이 좀 출마를 하지 말고 양보를 해달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신인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면서 쉽게 하면 정치의 그 개혁을 한번 이끌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반면 또 반론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아니고 정당 차원에서 제대로 좀 제도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신인이 등용을 할 수 있는 좀 전략을 좀 마련한다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실상 그 현재 지금 그 정치 신인들이 왔을 때 과연
이 다선 의원들은 보통 이런 얘기 좀 많이 합니다. 지금 본인이 가진 풍부한 의정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그 감시 활동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치 신인들은 사실상 그런 능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또 지적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선 의원에 이렇게 지금 시키면 양보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지금 의회에 진출하려고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의 그 자질 검증이 네. 또 제대로 돼 있느냐, 그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네. 또 반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드러날 텐데요. 우선 그 군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쟁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드러나는 거 있는지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군산시장 선거에서 아쉬운 점은 8분의 후보들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정말 그 시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어떤 공약 네. 이런 것은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다. 반면에 이제 지금 현역 시장님께서 이제 3선에 도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공격성, 그 공세적인